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1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니시오카 스도무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거의 2년 만에 오셨다고요? 2년 반 만에. 2년 반 만에 오셨습니다. 예. 우선 니시오카 선생님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조합제 TV에 몇 분 나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역사를 바꾼 분입니다. 지금은 납치자 구출회 회장으로 계시고, 그동안에 이 북한 인권 문제도 지난 한 30-40년 그러니까 다루신 거 아니에요? 예, 30년. 예, 30년 해야죠. 30년 동안 다루시고, 무엇보다도 이 돌아가신 아베 신조 씨가 수상이 되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납치 문제 때문에 그 아베 존리가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다고는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옆에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2002년 9월에 고이정 미수상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일이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인을 납치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일북 수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 여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들고 일어나는 여론을 주도한 분 아닙니까? 저도 뭐 가족들이 했지만은 제가 옆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북 수교도 안 되고 김정일과의 타협도 안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아마 한 100억 달러 주기로 한 것 같은데 그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러나 오히려 제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제재가 들어가고 생존 납치자 중에 일부는 돌아오시고, 예, 5명 왔습니다. 5명 돌아오시고 해가지고 김정일이 외교적으로 아주 낭패를 보게 되면서부터 연동돼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도 커지고 했던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워처 역할을 하셨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게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날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감남아 여기서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됐네요. 예. 민주주의가 파괴될 것이다. 그 걱정을 했는데 그대로 됐는데, 그러나 지난 3월 9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좌파 정권을 끝장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선 3월 9일 그때 일본에서 보셨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여기에 와야 됐었는데, 예. 제가 87년부터 계속 대선 때는 현지 지지를 했었습니다. 예. 그 기록이 깨졌어요. 저 코로나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합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크게 이길 거로 생각했는데 아슬아슬해서. 그러니까 0.7%라는 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도 많이 쇼크를 얻었습니다. 예. 한국 사회가 그렇게 작용화되어 있나. 예. 특히 문정부 5년을 경험했는데. 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저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좌파 중에서도 정가자가 너무 강력한 운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0.7밖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제가 역시 한국 모차를 계속 해왔는데 모르는 것이 많다. 아니, 저도 몰라요. 저도 중요한 선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왔는데, 저도 8%, 10% 이긴다고 봤거든요. 근데 0.73%포인트로 이겼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좀 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그 순간에 이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싸웠던 일본 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이제 그동안에 참
머리를 들 수가 없었는데 좌파 정권을 만들어 놓고 떳떳하게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라고 그럴까요? 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그 이재명 정부를 막았다. 막았다. 예. 그러니까 문 정부 이후도 5년 차바 정부가 되면은 한국이 자연친연해서 완전히 이달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7월 8일 아베 신조 수상이 그 선거 유세 중에 암살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 순간에 지금 외국에 있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에 그 뉴스에 접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니시오카 선생 생각이 난 것은 2013년 3월 초에 같이 그렇죠. 수상간조 같죠. 수상간제에 가서 통역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아베 신조 수상을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한 시간 좀 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기자와는 단독 인터뷰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단독 인터뷰를 한 분이 더구나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분이 그렇게 불상사로 돌아가실 때 참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 돌아가신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그 싱크탱크인데요. 사쿠라 요시코시가 하는 싱크탱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어요. 사쿠라 요시코 여사랑 한국에서 손님 와서 그 이의영 씨라고 그 바인 전적지 공동 저자 중에 이우현이 이현이 그 사람이 노동자 문제, 소위 징용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도중에 뉴스가 들어왔어요. 전격으로 받았다. 그래서 병원에 실어 갔었는데 생명마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쇼크를 많이 먹었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하고는 입장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북한 문제, 특히 나프치 문제, 그리고 한국하고의 역사 문제이지만은 위안부 문제, 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동지적으로 저는 학자이지만은 아베 총리는 정치인이지만은 90년대 초부터 같이 걸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총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사진을 보면은 이 가슴에 바로 이 블루 리본을 차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게 공무원들이 다 차는 겁니까? 아니, 위문은 아니지만은, 우리 구주회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NGO가 만든 바치를 수상이 하다 거의 대부분의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좀, 국회의원들. 스스갱이죠.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도 하죠. 일본 납치 그 줄의 심볼입니다. 북한랑 일본랑 사이에 있는 바다의 색깔. 결렸다는 색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색깔. 그거 해서 빨리 그지를 해야 되겠다는 심볼로 처음에는 그냥 리본으로 했어요. 200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무료 리본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가니까 그 리본이 보존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마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수상이 됐다면 그건 좀 너무 단순화하는 거지만 어쨌든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정치적 신념을 지켰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정부가 1년으로 끝났고 다시 2차를 하실 때 2011년에 편으로 한 번 그만뒀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바볼에서도 선배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볼 바깥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래서 전대 선거에 나갔었는데 그때 1차 때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다. 이거는 꼭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런 신임으로 2차 아베 정부가 출발했죠.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게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일하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담판으로 갔다가 거기서 깨져버렸잖아요. 그 뒤에 브리핑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물었다.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경황 속에서도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주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베 수상의 부탁을 받아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싱가포르에서 일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 그때도 한 번 납치 문제 언급했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2번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가족 회사람들이랑 같이 호화이트 하우스에 가서 만났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은 측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노이에서는 1대1로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를 언급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다른 화제를 돌렸대요. 그런데 그 1대1 회담 끝나고 나서 소수 사람들이 참석하는 저녁 식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호화이트 하우스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의미 있는 답을 했다. 김정은이가 의미 있는 답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날 점심 약속을 깨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아베 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야기했다. 그리고 답은 이런 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베 총리 의리를 보여가지고 그때 상황한테서도 소리를 해줬어요. 아베 총리 말에 의하면은 그냥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돌출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수상 말을 제일 잘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존 볼턴 보좌관 회고록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 그리고 아베 수상 두 사람을 제일 좋아했다는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가지고 납치자 문제를 이렇게 끈질기게 제기를 했다는 요 대목에 보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아직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국군 포로 문제입니다. 생존 국군 포로가 저는 6만 명이 다 살아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군 포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 회담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한국 대통령이 단 한 사람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베 수상이, 뭐 숫자는 많지 않잖아요. 뭐 몇십 명, 몇백 명 되겠지만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 차이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납북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시 납북이 약 10만 명. 그렇죠. 그 효정후가 500명 정도 있습니다. 효정후가 500명.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물론 북한까지 대한민국 공보하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일단 자기 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또 살아있고 불법적으로 납치당하고 원리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 책임자가 만나면은 첫 번째로 언급을 하는 것이 도리지 않습니까?
아베 수상 저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세계 언론의 부고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죽은 정치 지도자 중에서는 가장 호평이더라고요. 가장 호평 중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을 구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자유 진영의 결속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런 대전략은 아베 수상의 작품이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이며 열려져 있는 인도 그렇죠. 태평양. 자유롭고 개방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여기에 인도를 집어넣은 게 그렇습니다. 과거와 다르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그렇죠.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 이름도 오늘루루에 있는 그 사령부 이름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꾸고. 그러니까 미군의 사령부 이름까지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베 존리 머릿속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견제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 1차 냉전 시기는 소련이었지만은 전제주의의 그 중심부가 핵심이. 근데 소련이 붕괴된 후 중국 공산당이 남아있고 중국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그 자본주의의 에너지를 인민당합의 수단으로 쓰고 또 벤짠주의의 수단으로 쓰는, 저는 중국 공산당은 커뮤니즘부터 파시즘으로 이해했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전체주의니까 전체주의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라는 감점에서 지구 전체를 봐서 해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지금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한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대외 침략성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발전을 하니까 그 경제력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군사력 강화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압박으로 나타났고. 그렇죠. 그런데 2013년 3월 초에 아베 수상을 만났을 때 아베 수상이 준비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것 중에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것을 일본은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때 참 좋은 기회였는데 불행하게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오히려 중국 쪽으로 기울었죠. 또 중국에서 사드 사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뺨 맞은 기분이 되고 우리가 2015년 이제 종군위안부 최종 합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시간을 한 3년 정도 허비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또 탄핵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권은 뭐 이념적으로 저는 고의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다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걸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베 존리 이야기에 다시 들어가겠는데 2013년 3월에 조사장님을 아베 존리께 만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아베 존리 입에서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많이 기대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입니다. 공개적으로. 또 국회에서도 똑같은 얘기죠. 국회에서도 그건 잘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인터뷰에서 확실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포스가 한국을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강해지면은 바란스파 관점에서 좋지 않다. 그럼 문단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일본의 극익에 합치될 수도 있다. 디바이드 앤드 룰 뭐 비슷하게. 근데 아베 존리는 그런 바란스파 사람이 아니에요. 가치관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주의하고 자유진영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뿐만 아니라 한반도 존재가 자유화되면 그렇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다. 아,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에서 한국은 공산주의를 막는 반바지가 아니다. 자유의 바도다. 바도가 돼야 된다. 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치관 외교입니다. 그렇죠. 아베 총리랑 똑같대요. 그래서 한일 관계,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한 관계지만은 일한 관계의 기초는 역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존재주의하고 싸우고 있는 자유진영이다. 이라는 가치관적인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역시, 진실을 위해 서야 된다. 진실. 예. 역사적 진실 위에 의호가 있다. 이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 그리고 조약을 지켜야 된다. 조약 내용. 65년의 기본조약, 65년의 기본조약 할 때,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많이 고생도 했고, 그렇죠. 외교적으로 서로가 북한이라는 존재, 그리고 중국 공산당 소련 하고 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로 해서 많이 서로가 타협을 했습니다. 그건 가치관이 일치돼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싸우지 않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5년에 그때 쓰레기령 해결 방법의 기초는 같이 싸운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먼저 같이 싸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진실 위에 조약을 지키고 개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가치는 바로 자유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 진실, 예. 법칙, 예, 인권, 법칙,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한일 관계를 다시 출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이야기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세계 자유를 지키는 이웃이다. 사실은 우호국이다. 같이 싸우는 관계다. 그러면서 계속 했죠. 이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바로잡을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 방법이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징용공 대상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바이오 건축사를 듣고 또 읽어보고 했는데, 한국 대통령이라면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자유화. 북한이 자유화죠. 그 부분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 시민, 그렇게. 북한 주민은 없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포로 문제도 없었고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 이웃인가? 그럼 한국의 책임은 역시 북한에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북아시아의 자유화는 역시 북경에 있는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지만은 역시 한국은 북한 자유화의 선두주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올해 주임사에서도 없었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납치 문제를 하는 입장에서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하는 입장에서 탈북자 친구가 제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지 않겠는가. 자유라는 단어를 저렇게 많이 쓰는데 북한 자유화라는 단어가 없다.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 부분, 역시 주산적인 개념으로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것이 같이 싸우는 우리 일본의 동지인가? 그런 면에서, 물론 문정부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역시 가치관, 기초가 되는 가치관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징용권 문제, 원고조에서 징용권이 없어요. 신일본 제절에 대한 재판에서는 모집권입니다. 자기가
징용된 징용된 사람 아니란 아닙니다. 전시동 노동자 수가 약 60만 명인데 예. 징용은 20만 명입니다. 예, 예. 나머지 40만 명은 강화로서 모집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바깥에 자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본에 간 사람이 180만 명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체를 징용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65년도 조약으로서 딱 끝난 문제 노무현 정부 때 다시 그 외교문서를 다 조사하더라도 이거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서 그렇죠. 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 여기서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우리가 보기에는 국제법위원회 그죠. 판결이 나왔으니까 우리 일본 입장은 한국 국내에서 해결하시오. 그 국제법 위반 상태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해달라. 일본은 할 일이 없다. 그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된다. 외교 문제가 아니다.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예. 위반 문제다. 예. 한일 기본 조약 예. 위반다. 예. 아니, 노무현 정부 때, 이 해참 총리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용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외교 문서를 다 보고 나서, 위안부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노동자 문제는, 일본부터 받았던 3억불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된다. 다만, 박정희 정부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기 때문에 부상한 사람들, 특히 부상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무사히 귀국한 사람들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한국 정부가 책임져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라는 결론을 내었던 위원회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이었어요. 민정수석 비서관의 입장에서. 그러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국제법으로는 조약은 사법부까지 구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어떤 조약에 위반하는 판결을 못 내면은 한국하고 외교 협상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하고 협상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인가 지방법원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경제협력협정에 구속을 받는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 배상시키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지방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국제법상의 산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이런 정부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은 국민들한테 우리도 국제법을 지켜야 된다 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이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이유는 없는 거죠. 일본 국내 사정이나 외교적으로는. 물론 한국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 되니까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 기업의 사유재산을 징해받는 걸 반차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정부 5년 동안은 같이 싸우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없이 외교를 해왔습니다. 완전히 단절됐고. 인도 대표한 그 산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문 대통령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또 대만을 중시했고 아세안을 중시했고 특히 인도, 호주 그리고 나토까지 가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정략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이라면 하는 그렇고 그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위안부 문제는 뭐 사실은 최종 합의 뭐 그건 뭐 지키는 걸로 문재인 정부도 그걸 뭐 뒤집는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은 위안부 문제는 끝난 걸로 봐요. 이걸로. 그다음에 이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면은 한일 관계에서는 뭐 새로 생길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여기에서도 과감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힘들고 시간이 가겠고 할 때 아주 좋은 찬스를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한일 군사 관계도 나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 정부 때 결정적인 사고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자위대 비행기에다가 한국의 그 함이 그 공격용 레이더를 발사했습니다. 그거는 역사 문제고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현 정부가 그 진상을 조사해서 제발 반지를 위해서 뭘 한다라는 것이 나오면은 그걸 일본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불투명한데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사건 직후에 많이 했죠. 근데 한국 쪽에서 전혀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두고 있죠. 일본 자위대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화를 내고 있어요. 이건 참 예민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동해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 구조하기 위해서 광개토함이라는 군함이 출동한 거예요. 출동했을 때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와가지고 선회를 하니까 광개토함에서 그 초계기를 향해서 이 레이더를 걸어가지고 락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발사 직전에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이 함포를 발사하기 직전까지 갔다. 이게 이제 일본 측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락온을 건 적이 없다. 없다 해가지고 이거 기술적인 시비를 갔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는 일본 광개토함의 레이더 주파수도 알고 있다. 왜냐면 락온을 걸면 그게 주파수를 알게 되니까. 그러나 주파수는 공개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그때 광개토함이 출동한 게 이게 수상하다. 거기서 구조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또 금방 또 북한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분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또 미확인 보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혀 거기서 발표를 하지 않았었죠. 오브라고 했지만은 한 사람은 그 배 안에서 죽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달신 상태였대요. 그러면 입원직이고 회복을 기다린 다음에 심리를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보냈고. 세 사람이었습니까? 세 사람이었던 것.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 죽었고 두 사람은 살았고. 그런데 왜 군함이 출동했느냐? 그다음에 그 가까이 보냈느냐? 해상 견찰도 있었어요. 해경대. 그건 뭐 지금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를 접수를 했으니까 그 비밀은 알 거라고 봅니다. 접수라는 단어 쓰시네. 이제 접수네요. 문정부 국방부를 접수했다. 여기 한국의 전공 요새는 그런 거네요. 접수를 하면 정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와 국방부 정보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좀 보시고. 저는 뭐 자위대 간부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는 한국 해군의 간부가 또 이야기를 비공개로 일본한테 해온 것도 있고. 근데 요사분하고 비슷한 게 탈북 범인 두 사람은 여기서 합동신문을 보통 한 열흘 이상 하는데 하지 않고 중단시켜버리고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강제 북송한 거. 예, 본인이 여기 살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사건하고 조금 비슷하죠. 제가 그 사진 영상 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하는 거 봤습니다. 우리 탈북자 친구가 저한테도 보내줬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 아니고 토론회 할 때. 대통령이 되면은 누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미국 대통령, 일본 수석, 그 다음에 시진핑, 김정은 이 순으로 쭉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한미일 동맹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회복하겠다는 건데 일본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잘 이해하고 일본 나름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지를 갖던 것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고, 근데 그 위도는 있지만은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용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전투력이 있어야지 근내의 좌파들 그 좌파 세력은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악화수록 좋다이라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악화시켰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문 정부는 의도적으로 악화시켰다. 그 세력이 아직까지 여기에 0.7%밖에 차이가 안 났었기 때문에 그럼 그 세력하고 싸우는 자세로 용기를 가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일본한테 오는지 아니면 일본한테 와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타협을 해달라는 식으로 오면은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계속 약속을 하고 근데 또 오기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한국하고 관계 가지는 걸 싫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 가면은 징한바로 욕을 많이 먹고 여기 오면은 또 일본 오빠로 많이 욕을 먹고 저는 또 일본에 가면 한국 사전 설명하잖아요. 설명하죠. 근데 여기 오면 또 일본 사전을 설명하니까 양쪽으로 어렵습니다. 일본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가 일본은 내각 책임제고 입법 군주제죠. 전황이 있으니까 여기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점점 많이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본은 정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일본에는 이런 거 없습니까? 수상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코이즈미 존디가 그거로 해서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질문 받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카메라 앞에서 해요. 국민들한테 아필하는 겁니다. 기자 질문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가버려요. 그렇게 합니까? 질문 안 받고? 안 받고. 물론 기자들은 질문하지만은 답하고 싶은 질문 나오면 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또 고이즈미 존리가 대전 정치인으로서 아주 능력이 있어서 극장 정치를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다른 아베 전도 그거 안 했어요. 매일매일 안 했습니다. 역시 그거 하려면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 용기력이 있어야 돼요. 용기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검사 출신의 그 윤 대통령께서 왜 그런 걸 하시는지 특히 뭐 수상 같은 데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은 역시 원수니까 무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의 조남배관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홍보 그동안 좀 미진했다고 해가지고 홍보 수석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보 수석을 바꿨어요. 김은혜 저 기자 출신이고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전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아슬아슬하게 쓰는 분이 홍보 수석이 많이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상당히 참고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신의 메시지를 기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기자 질문 받아가지고 기자들이 듣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설명은 기자회견 때 하고 또 수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이회에는 안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수산은 이회 갑니다. 그렇죠. 야단 지금 받죠. 그러나 조남배가는 이회에서 개회식 때 높은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라는 무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그 한국적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왕을 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황보다 더 셉니다.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에다가 국가 원수에다가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기자들 앞에서 매일 이렇게 시달리는 건 안 좋다. 그렇죠. 매일 할 필요가 없죠. 필요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하기보다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한테 직접 바로 직접 호소하는 거. 지금 한국의 이번에 정권 교체를 바라보시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숨 쉬었고 근데 0.7이라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쇼크를 먹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라는 후보가 보수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문 정부의 전반기는 뭘 했는가 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고 특히 국정원장들 남재정, 이병기, 이병호 그 세 분은 전혀 범죄라는 거는 없는데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두 분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원세훈, 남재준 두 사람이 원세훈, 이병호 두 사람이 감옥에 있고 이병기, 남재준은 형기를 다 치고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병호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그 이병호 원장님이 재판장한테 보냈던 편지 제가 읽었습니다. 조갑스닷컴에서 그걸 제가 이번에 새로 낸 책에도 인용했고 그래서 그거를 그 편지를 읽어보면은 좀 화가 나죠. 한국의 법치가 걱정스럽다. 근데 그 진심부에 윤 대통령이 그때 검사로 계셨다. 그게 좀 딜레마. 그 부분이 저로서 딜레마고. 사실은 결자 해지를 했어야 되고 지난 8.15 때 특사를 했어야 돼요. 특사를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지금도 감옥에 있는 이병호 세 사람은 풀어주고. 이병기 원장도. 이병호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데도 사면해야죠. 했어야 되고. 이 문명국가에서 국정원장 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리고 그 네 사람이 다 김정은이가 가장 미워했던 이를 골라서 집어넣었다고 보고 그게 적용된 법이라는 게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잖아요. 국정원의 비자금을 청와대 갖다 줬다는 그거는 다 김대중 때도 다 해왔다 이런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예산을 전용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뇌물도 아니고. 그거는 뇌물이라고 했으니까. 꼭 지적하려면 행정적으로 지적할 문제지 절대로 감옥에 보내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또 한국 정치를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예. 전문 대표가 나온 것도 상당히 신선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전문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 힘이 2번 이겼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난 지방선거도 이기고. 아주 크게 이겼는데 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당대표를 몰아내버렸어요. 몰아내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고 하는데 물론 정치라는 게 항상 이렇게 권력 투쟁이니까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태를. 아니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그 인기의 원천은 무엇인가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신성함도 있고 저런도 있지만은 그 안티 페미니즘 이라는 것 때문에 20대 남자 인기가 올라갔다 이라는 걸 알아서 아니 한국에서 페미니즘을 그렇게 생각. 일본에서는 안티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아직 없어요. 그럼 페미니즘이 세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본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안티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지금 하면은 자별주의자다. 그런 지단을 받아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전진이 페미니즘을 비방한다. 그걸로 또 표를 얻는다. 그만큼 한국의 페미니즘이 가격화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 연구자로서 알지 못했다. 그 부분 좀 연구해야 된다. 물론 일본하고 근처에가 진변제가 있으니까 군대는 남자만 간다. 여자는 안 간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동안에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주직시험에서 좋은 점수 따고 좋은 자리를 여자가 많이 간다라는 비애의식이 그런 것이 일본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작용하는가 싶었고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한국의 인구입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지금 그걸로 해서 큰 문제인데 아니 한국의 출산율이 정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일본보다 빠르죠. 일본보다 아마 세계도 제일 빠를걸요. 이대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없어져요. 2800년쯤 되면 한국 사람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택했기 때문에인가, 그 페미니즘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제가 70년대 여기 왔었을 때는 6.25 사회였어요. 남서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20대, 30대의 남자, 여자를 가르는 전략이 성공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약 50% 지지를 받았다. 그건 과거 보수 후보가 받았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받은 겁니다. 과거는 한 30%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2030 세대에서 그렇게 많은 표를 받은 예가 있습니까? 아베 정부가 그거예요. 아베 정부가? 그건 지지 때문입니다. 맞다. 아베노미크스가 성공해서 지금 대조자 저직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역시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민당 지지자가 오히려 20대, 30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취직률을 높였다. 그래요. 참 아베 수상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취직률을 높였다. 이런 통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취직률이 70%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지금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성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보육원 같은 것도 많이 장비를 했고 했는데 어쨌든 남녀 그런 페미니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좌파들은 60대 이상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본 이 집권당 안에서도 그 수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뭐 이렇게 징계하고 하는 그런 내분이 일어납니까? 아니, 과거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선거에서 지면은 일본은 그 내각제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에서 지면은 1년밖에 못 가요. 그 스가 수상이 중요한 선거 직전에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자민당 내에서 새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이대로 스가 수상을 가면 우리가 그게 진다 해서 자민당 내에서 스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기시다가 당선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 예. 공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미국식으로 예. 상향식으로 공천을 합니까? 아니면 지명을 합니까? 후보를. 그 일단 지면제죠. 그 자민당 내에 간사장이 있고, 탑다운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뭐 결정권은 간사장이 가지고 있지만은 각 집안에 당이 있어서 집안 당에서 추정하고. 추정하면은 그 간사장이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다선이 나쁘다는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지. 예. 그럼 세습이 많죠. 예. 근데 그 다선이라는 거는 그 지역구에서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선이 무조건 나쁘다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큰 차이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국회의원인 경우가 한 3분의 1쯤 안 됩니까? 아니, 그래서 그 통계는 없지만은 그럼 많습니다. 아베 가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할아버지부터.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정치 문화의 또 크게 틀린 점이 한국에서는 이 국회의원 되는 사람 직업이 보면은 검사, 판사, 기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은 검사, 판사, 기자가 거의 없죠. 예, 특히 검사는 없습니다. 검사, 판사는 없죠. 판사도 없어요. 검사, 판사. 네. 변호사는 있어요. 변호사는 뭐. 예. 그리고 언론사도 편집국장 출신, 보도국장 출신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밑에 그 정치부 기자 했다가 자민당에서 스카우트 당하거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일본에서는 전문성을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그 극찬까지 한 사람이 또 국회의원 되면은 일선 조선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하기 싫다. 그 자기가 속한 직종의 권위 이런 걸 그리고 여기는 다선을 제시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 갈 수가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역시 선수를 따져가지고 장관을 시켜주니까 그럼 아니 그 편집 극장까지 가는 사람이 또 조선위원이 돼가지고 심부름꾼을 하기 싫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미형 같은 데는 전문선이 있으니까 그 학자나 언론인을 모셔오는 경우가 때때로 있지만은 그 당 간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 정치 문화가 제일 치러진 점이 검사 같습니다. 검사. 그래. 검사가 정치를 하고 드디어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검사 출신은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고 검사는 절대로 출마하지 않는다 하는 게 법문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는 우리는 정치인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는 더러운 세계다. 뭐 그런 보는 거죠. 전문성을 제시하니까. 근데 일본에서 우리 한국은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게 오늘 검찰이 무슨 압수수색을 했다. 이 기사가 없으면은 아마 살면 못 만들 겁니다. 근데 일본에는 검사가 주어로 나오는 기사가 많지 않죠. 근데 물론 그 다나카 가쿠의 수사를 했거나 그거잖아요. 특수부가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일본 검찰하고 한국 검찰의 차이점의 하나가 그 공안 검찰, 한국은 역시 북한하고 싸우는 그렇죠. 공안부. 공안부. 일본도 공안부가 있고 하지만은 역시 한국이 거기에 세서는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일본에 없고 그러니까
간접 판정법도 없어요, 일본에.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약점이 일본에 있죠. 그러니까 일본 검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주로 하는 게 특히 특수부 같은 경우는 거악을 수사를 한다. 거악은 이제 뭐 기업인 수사라든지 정치인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정치인이 될 수 있겠냐. 그렇죠. 어떤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건데. 그러니까 직업 정신이 그거니까. 검사는 검사다. 전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는가? 그거지.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없고 또 미국도 보니까 미국은 검사, 판사, 변호사가 정치인 하는데 미국에도 기자가 정치를 잘 안 해요. 그렇군요. 기자가 일본 검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미국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직업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이런 윤리의식 같은 게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우리도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새로 출발했는데 이제 결국 앞으로 5년 동안 시간을 번 겁니다. 이거. 그렇죠. 5년 동안 잘해야 돼요. 5년 동안 잘 못하면은 문재인 정권처럼 정권을 넘기게 되고 5년 동안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은 한국의 이 보수가 잘해야 됩니다. 보수 그리고 이 보수라기보다는 이 자유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뭐 충고하실 것 없습니까? 한국의 보수 뭘 했으면 좋겠다든지 특히 한일 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의 지주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오버를 했으면은 전전 보도를 해야 된다. 진짜 아픈 일이 같아요.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첫 번째인데 연설을 많이 하는데 사실관계에서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사실관계 어긋나는 기사가 많아요. 많죠. 그걸 사실관계만큼 평가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으면 음모론이 발생하기가 쉽다. 사실에 근거로 해서 논의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참고로 아베 수상 비살됐을 때 그 다음날 조중동 새 신문이 사설을 안 썼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을 썼어요. 그렇구나. 그래 참 이 큰 사건에 왜 사설을 안 썼을까? 아마 평가하는 게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겁이 나. 아니, 어쨌든 조선일보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한국 보수가 그렇습니다. 재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선일보 계속 보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옛날에 손흥식 선생님 같은 분들 계셨을 때의 조선일보는 아주 믿음직스러웠고 이도영 선생님 같은 일본을 많이 비방하는 사람이 썼을 때도 사실관계는 그렇죠.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저하고 입장이 너무 다르지만 그 만나면은 서로가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직스러운 자유민주주의의 지주로서의 보수언론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한국의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수 정치가 이 음모론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한국은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미국은 2020년 11월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보수를 분열시키고 지금도 일단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그러니까 좌파만 선동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파도 선동을 하고 선동에 넘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동에 집단적으로 넘어가는 국민이 참 위험하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중으로 가버리는데 일본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일본에는
그런 선동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이즈미 전리는 그런 면이 좀 있었고, 우체국에 미용하다. 그래서 자민당을 파괴한다. 자민당 탓을 자민당을 깨부수겠다. 공약이 자민당을 깨부수겠다. 그래가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그래서 자민당이 약화돼서, 그래서 야당 정부가 됐잖아요. 그 부작용. 네, 부작용이죠.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일본 분들이 선동도 잘 하지 않고, 선동하는 게 별 소질도 없는 것 같고, 소질도 없고, 잘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역시 그 언어하고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가 한자와 이제 가다가나를 같이 결합시킨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문장들을 구사를 하고, 우리나라는 한자를 버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한글 전역으로 가는 바람에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암호가 됐죠. 암호가 됐죠. 그 불편한 거 느끼시죠? 그런데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한자를 알잖아요. 그렇죠. 한글 보더라도 한자어가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한국에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벽하게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풀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활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아주 말초적 선동에 잘 넘어가요. 그렇습니까? 사실에 근거로 해서 자본당에 농의하는 분위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그 한자를 안 쓰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일 관계든 무슨 관계든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은 문제 해결은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뒤엉키고 거짓말이 들어가면은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직업인이 결국 언론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히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안 속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았고, 일본은 한때 한자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메가드 살인마에.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벌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서는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것이 또 하나가,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한 건에 쓰는 시간이 짧아요. 짧죠. 짧죠. 근데 좀 또 자본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좋다 나쁘다는 것만 해가지고 짧은 뉴스를 연속적으로 많이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왜 그럴까, 뭔가 좀 느껴지는 느낌이 들렸는데, 시간이다. 그렇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고. 이게 진실은 사실은 복잡해서 설명하는 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거두절미하고 하면은 그게 왜곡이 돼버리고. 요새는 또 그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독서를 안 하고 그냥 화면만 보고, 그것도 짧은 화면만 보고 다 알았다는 식으로 착각하고. 그 일본도 있습니다만, 역시 독서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역시 신문은 구독료를 내잖아요. 그럼 일단 기자는 전문성이 있고 스캔을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지식하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막 하는 거랑 같이 보게 되니까, 그럼 자극성이 있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역시 독서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2년 동안 한일 관계가 점점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데, 한때 일본에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 숫자가 연간 한 700~800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면은 이제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오실 때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가 7월 달에 관광 비자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습니다. 예, 근데 3주 걸렸습니다. 3주 걸렸어요. 예. 그런데 8월 되니까 갑자기 8월부터만 자유화한다고 했습니다. 예, 8월만.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유화 됐습니다. 아마 9월도 이대로 그냥 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일본 정부는 그 아베 정부, 스가 정부가 외국인 입국 때문에 코로나가 만용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성이 높아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관광을 허용하는 거는 단체 관광밖에 없습니다. 일본, 예. 그럼 그 한일 관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더라도 단체 관광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관광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업무 비자 뭐 그런 거,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예. 아니 빨리 정상화해야 되겠죠. 예,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 오실 때 거기서 PCR 검사 받고 오셨죠?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PCR 검사 받고, 또 한국 도착하면은 24시간 이내에 또 한국에서 받고, 한국에서 또 받고, 또 제가 내일 가는데 또 받고 또 오늘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없습니까? 아이고 말씀 드리니까 이제 결국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에서 정권 교체도 되고 했으니까 한일 간에 제일 중요한 이게 민간 간의 교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민간 간의 교류가 가장 왕성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새로운 시대를 일단 맞았습니다. 그게 5년 뒤에 다시 좌파 정권으로 안 넘어가도록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일본에서도 많은 어린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매일매일 그 조합센터 TV를 보고 있고 이 스타드에 다시 오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